퇴직하면 골프나 치면서 느긋하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며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이던 시간들, 주말에도 회사 걱정을 놓지 못하던 지난 날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누군가는 은퇴 후에 골프를 자유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마치 푸른 잔디 위에서 스윙 한번 하면 지난 수십 년의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는 골프만 치며 보내는 은퇴 생활이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키고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은퇴자들, 골프장에서는 웃고 있지만 집에 오면 깊은 허무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의 주요 공통점 중 하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골프도, 여행도, 심지어 낚시도 결국 소비형 여가일 뿐 삶의 중심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외로운 노후를 피하고 싶다면 골프 대신 반드시 시작해야 할 단 하나, 바로 배움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활동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퇴직한 박현수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하자마자 오랜 꿈이던 골프에 몰두했습니다. 주 3회 이상 필드에 나갔고 동호회도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처럼 골프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회포를 풀며 마음껏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얘기만 반복되고 깊은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고 돌아오면 괜히 허무하더라고요. 그는 결국 골프 동호회를 나왔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며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게 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처럼 은퇴 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 경험을 나누고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골프가 주던 즐거움은 3개월짜리였지만 지금의 이 활동은 3년이 넘어도 더 깊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명예퇴직한 김지은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부부 골프를 하며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도 바로 골프장에서였습니다. 골프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각자 스코어나 경쟁에만 몰두했죠. 그러다 김 씨는 혼자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60대 여성들과 함께 시를 쓰고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골프장에서 느끼던 경쟁심 대신 서로의 인생을 들어주는 따뜻함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70세 이상철 씨입니다. 그는 특별히 취미도 없고 골프도 칠 줄 모르지만 평소 쉬는 날이면 지역 교회에서 열리는 무료 배식 봉사에 꼭 참여합니다. 남들 보면 나도 골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밥 해주고 말 걸어주고 누구한테라도 필요한 존재라는 게 기쁘거든요. 이처럼 그는 골프 없이도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이 되는 역할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피하고 싶은 외로운 노후란 단순히 사람만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고립감이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골프는 재밌지만 나를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많아도 마음이 채워지는 일은 골프장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생깁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시작해야 할 것은 골프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줄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그게 독서 모임이든 지역 봉사활동이든 작은 동네 강좌든 상관없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이야기, 경쟁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내가 빛날 수 있는 작은 무대를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혹시 지금 당신도 골프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허전함을 채워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활동은 나를 쓸모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우는가? 그 해답 속에 당신의 노후가 외로운지 활기찬지 결정됩니다. 골프채를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로 한 발 더 걸어가 보세요.
그곳에 진짜 따뜻한 노후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골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골프만으로는 절대 노후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왜 그런지, 왜 배움과 나눔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연결이 은퇴 후 삶의 필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외로움은 뇌에 실질적인 손상을 줍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26%까지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혀졌어요.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이 아니라 뇌의 해마 기능이 저하되고 전두엽의 활성도가 떨어져 의사결정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이 같이 무너지는 거죠. 골프장에서 잠깐의 만남만으로는 이 깊은 관계 단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대화와 가벼운 인사로는 뇌의 사회적 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뇌는 여전히 나는 혼자야 라는 신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역할감입니다. 하버드대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 아닌 좋은 인간관계와 소속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골프는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지속적인 역할과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작은 독서 모임에서 책을 정하고 발표를 맡는다든지 마을 어르신들과 반찬을 나누는 봉사를 한다든지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강사로 강연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자존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피로감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향상, 염증 수치 감소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사회적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염증 유전자 발현율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는 셈입니다. 셋째, 소비형 취미가 아닌 생산형 활동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줄여줍니다. 골프는 물론 값비싼 장비와 필드 비용, 교재 비용까지 포함해 고정적인 지출을 요구합니다. 반면 공동체 활동은 대부분 저비용 또는 무상이고 일부는 소소한 수익까지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글쓰기 모임에서 자서전 쓰기를 시작해 독립출판을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같은 시니어들과 노후 이야기를 나누며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돈을 쓰는 취미에서 돈을 아끼거나 벌 수 있는 활동으로의 전환이 은퇴 후 불안을 확실히 줄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83세, 기대 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채우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골프, 혼자 즐기는 여행, 시간 때우기 식의 취미들이 결국 허물을 부른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시작은 동네 커뮤니티에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주민센터, 도서관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있어요. 무료부터 아주 저렴한 비용까지 선택지가 많고 무엇보다 또래를 만날 수 있어 외로움의 벽을 깨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밥을 해주든 아이를 돌보든 물품을 정리하든 상관없어요. 작은 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그 안에서의 인정과 감사, 관계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감정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면 온라인에서도 은퇴자, 멘토링 글쓰기 기부 같은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배움입니다. 배움은 절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외국어, 사진, 영상 편집, 글쓰기, 건강학 등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배움의 끝은 나의 전문성이 되고 그것은 곧 새로운 소득, 새로운 역할, 새로운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경험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배움입니다. 결국 외로운 노후를 피하는 단 하나의 길은 이겁니다. 소비하는 삶에서 연결하고 기여하는 삶으로 넘어가기. 당신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 쓸모를 꺼낼 수 있는 장에 들어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골프채를 들고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금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정작 은퇴하고 매달 받는 건 고작 30만 원도 안 된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그럴 거면 왜 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살아.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대로 꾸준히 냈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건 한 달치 관리비도 안 되는 연금. 오늘 이야기는 그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읽어온 사람의 존엄과 직결된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왜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풀어보겠습니다. 1. 33년 납입했는데 29만 원? 마이너스 60세 자영업자 박씨의 허탈한 노후. 나는 진짜 빠지지 않고 냈거든요. 4대 보험 다 들고 신고도 다 했어. 근데 지금 매달 받는 건 29만 3천 원이야. 나보고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박씨 60세는 20대 후반부터 자영업을 시작해 30년 넘게 치킨집과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국민연금만큼은 성실히 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받게 된 연금액은 월 29만 원 남짓. 문제는 소득 신고 방식이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해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기준으로 신고했고 그 결과 평균 소득 기준이 낮아져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 것. 박 씨는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매달 적금이나 들 걸 그랬지. 국민연금은 나한텐 그냥 세금이었어. 배울 점.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신고소득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받는 연금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2. 전업주부 20년 연금은 영업 마이너스 남편 국민연금만 바라보는 58세 김 여사. 우리 남편은 35년 넘게 회사 다녔어요. 지금 연금 9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둘이 살라고요? 약값, 관리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김 여사 58세는 결혼 후 아이 셋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당연시됐고 남편이 벌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남편 혼자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게다가 김 여사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납입 기록이 없기 때문. 아이 셋 다 대학 보냈어요. 사교육비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걸요. 근데 지금은 치매 걸리면 치료비도 감당 못해요. 배울 점. 배우자 연금만 믿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임의가입 또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본인의 노후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연금만 믿다. 10억 퇴직금 날렸다. 마이너스 66세 퇴직 은행원의 고백. 나는 은행원이었고 연금도 많을 줄 알았지. 근데 국민연금이 45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퇴직금 10억 중 절반을 부동산 투자했다. 지금은 매달 이자만 200만 원 나가. 66세 윤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 근무했고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믿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에 불안해진 그는 지인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 수익은커녕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수백만 원.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투자 실패로 목돈도 날렸습니다. 난 그래도 금융권에서 일한 사람이야. 근데도 이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배울 점.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이지 노후 보장이 아닙니다.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리한 고수익형 투자 대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리 국민연금만 믿으면 은퇴 후 눈물 납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0만 원.
노후 생활비 평균 최소 180만 250만 원. 이 격차는 스스로 메워야 할 몫입니다. 자녀도 국가도 아닌 오롯이 내 책임이 된 시대입니다. 마무리 조언 국민연금을 만들어라. 임의가입 추후 납부 활용 전업주부나 자영업자도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세요. 퇴직 전 자산 재점검 퇴직금, 부동산, 금융자산의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설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2층 3층 연금체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층적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은퇴하면 국민연금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지켜야 할 건 결국 내가 만든 노후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빈틈을 채우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노후 보험이 됩니다. 국민연금 33년 부었는데 월 30만 원도 안 돼. 이 상황 왜 벌어지는가? 1.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 이해.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형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 수령액은 다음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이면 수급 자격 발생. 평균 소득 기준 억갑 납입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즉, 단순히 오랜 기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를 어떤 소득 기준으로 납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낮은 연금 수령액의 핵심 원인.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중심의 낮은 소득 신고. 자영업자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적게 납부되고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작아집니다. 예시 월 소득 200만 원 보험료 9% 월 18만 원 납부. 장기 납입해도 수령액은 월 20만 30만 원에 그칠 수 있음. 전업주부의 무연금 리스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연금만으로 노후를 감당하려는 가정이 많지만 개인연금 수급권이 없으면 큰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및 생계비 격차.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되지만 실제 체감 물가 상승과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0만 원. 최소 노후 생활비 1인 기준 약 180만 200만 원. 국민연금의 한계, 이것만은 명확히 인지하자. 항목 내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2세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중. 평균 가입기간 약 18년. 평균 수령액 약 6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수령자 비율 2.7% 내외. 노후 소득 대체율 2024 기준 약 33% 수준.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 안전망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대안적 전략. 1.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극 활용. 소득이 없거나 탈퇴한 사람도 임의가입자로 등록해 연금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전업주부, 소득 없는 5060대, 수급기간 미달자. 2. 추후 납부 제도 활용.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수급기간을 늘리고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소급 적용 가능. 추천 대상 과거 경력 단절이 있었던 여성, 유학생, 군 복무자 등. 3.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병행준비 2층, 3층 연금 구조. 국민연금 1층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연금보험, 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보완적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유형 설명 비고. 국민연금 국가 운영, 강제 가입 1층 연금. 퇴직연금 기업 제공 2층 연금. 개인연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 3층 연금. 4.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자산 설계.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낮은 배당주, 채권, 리츠 REITs.
월세 수익형 부동산 단 무리한 레버리지 지향. 매월 지급형 보험상품 즉시 연금 등. 결론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 노후 보장의 전부는 아니다.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국민연금은 절대 은퇴소득의 유일한 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납입하고도 30만 원 이하의 수령액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국민연금만 믿는 노후 설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약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납입 소득 수준이 핵심.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은 임의가입 추후 납부 제도 적극 활용. 퇴직 전 다층적 소득 구조 반드시 준비. 월 15만 200만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전략 필요.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시작일 뿐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납입하고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노후재무설계 상담센터에서 진단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삶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사람에겐 두 번째 실패가 됩니다. 62세 대기업 임원, 연금 믿고 해외 이민, 한 달 만에 후회하고 한국 복귀한 이유. 꿈꿨던 은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은퇴하면 해외로 나가서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꾼 사람이 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나는 퇴직하면 동남아에서 살 거야.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하대.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드디어 은퇴 후 계획대로 동남아의 따뜻한 나라로 떠났다. 비싼 한국을 떠나 생활비 저렴한 곳에서 연금으로 여유롭게 사는 삶.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길 줄 알았다. 하지만 단 한 달 만에 현실은 산산이 부서졌다. 내가 이런 걸 바라던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에서 은퇴한 62세 어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꿈꾸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다. 왜 어씨는 한 달 만에 후회하고 돌아왔을까? 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해외 이민의 현실과 은퇴 준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짚어보자. 1. 낯선 환경이 나를 외롭게 만들 줄 몰랐다. 어씨가 선택한 곳은 태국 치앙마이였다. 저렴한 물가, 따뜻한 날씨, 한국보다 한적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기대했던 대로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여유로운 산책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혼자였다. 한국에서야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지인들과 밥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태국에서는 말이 통하는 친구 한 명 없었다. 현지인과 교류하려 해도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낮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너무 외롭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사회적 관계가 핵심이다. 직장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외로움이 찾아온다. 한국에서는 매일 했던 사소한 대화가 해외에서는 사치가 된다. 결국 어씨는 이러다 우울증 오겠구나 싶어 한 달 만에 귀국을 결심했다.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 어씨는 생활비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믿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다. 의료비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가는데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되어 진료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쌌다. 집세 처음에는 저렴한 숙소를 구했지만 생각보다 환경이 열악해서 결국 비싼 곳으로 옮겼다. 교통비 대중교통이 불편해 택시나 차량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교통비 지출이 늘었다. 한국 음식 한식이 그리워 한국 식당을 찾거나 직접 요리하려 했지만 한국 식재료는 현지에서 비쌌다. 처음 예상한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다. 한국에서라면 연금으로 충분히 살 것 같았던 생활이 해외에서는 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의료비 문제는 가장 큰 부담이었다. 결국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럴 바엔 한국에서 사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3.
할 일이 없으니 무료함이 미칠 것 같았다. 어씨가 한국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기대했던 것은 일 안 하고 쉬는 삶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했다. 처음에는 관광도 하고 카페도 가고 호텔 수영장에서 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인가 싶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무료해졌다. 한국에서는 출근을 안 해도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여기선 시간이 남아 돌아요. 결국 어씨는 내가 원하는 은퇴는 이런 게 아니었어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가벼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삶을 찾고 있다. 은퇴 후 삶,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관계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들 수 있다.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 있는 활동 무작정 쉬기만 하면 오히려 삶이 무료해질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해외 이민을 꿈꾸지만 어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많다. 은퇴 후 삶은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 후 삶, 정말 현실과 맞아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은퇴 후에도 돈 걱정?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해외 이민이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단순히 해외 이민이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퇴 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그리고 이를 과학적 연구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겠다. 1.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나? 적당한 노동이 주는 건강 효과.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까? 단순히 생계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도 적절한 노동은 매우 중요하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 2016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3년 이내 치매 발병률이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뇌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과 업무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평균 57년 더 길어졌다. 핵심 포인트. 적당한 노동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 사회적 관계 유지 인간관계가 유지되며 고립을 방지. 경제적 안정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음. 현실적인 대안. 파트타임 일자리 활용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컨설팅, 강의, 취미 관련 창업 등. 비대면 온라인 수익 유튜브, 블로그 운영, 온라인 교육 등. 2.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만들기. 많은 사람이 내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고민을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존재하지만 과연 30년, 4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지급이 가능할까? 세계적으로도 연금 시스템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 2018년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에서는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의 경우 노후 파산 위험이 일반 가구보다 3배 높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수명 연장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연금 외 추가 소득 창출이 필요. 연금 수령액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자산 배분 전략 필요. 투자와 연금의 균형이 중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다중 수익원 확보. 현실적인 대안. 배당주 투자. 매달 고정적인 배당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부동산 소액 투자. 적은
자본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버 하우징 활용, 디지털 자산 운영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자동화된 수익 시스템 구축. 3.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어씨가 해외에서 힘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건강 문제였다. 의료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의 병원 이용, 예상보다 비싼 의료비, 빠른 노화 진행 등이 원인이 되었다. 과학적 근거.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사람들은 근육량이 5년 안에 2030% 감소한다고 한다. 이는 곧 근감소증 SARCOPENIA로 이어지며 근력이 감소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노후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한다. 핵심 포인트. 운동이 필수적 근육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 생활 속에서 활동성을 유지해야 함 하루 30분 이상 걷기, 적절한 근력 운동 필요. 건강관리는 자산관리보다 우선. 현실적인 대안. 매일 3040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병행. 단백질 섭취량 늘리기 50대 이후 단백질 섭취는 하루 1.2일. 오직 케이지 추천. 항산화 식품 섭취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등 노화 방지 효과. 결론 현실적인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한다. 어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삶을 단순히 돈이나 여유만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당한 일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자. 당신의 은퇴 후 삶, 진짜 원하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행복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했던 과정은 이랬어. 20대엔 성취를 통해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 그때는 뭔가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30대엔 돈과 명예가 행복의 척도인 줄 알았어. 성공하면 당연히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 40대쯤 되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행복의 핵심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나도 비슷했어. 어린 시절엔 단순히 체육 활동만 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꿈을 실현하면서 보니까 행복이 단지 한 가지 요소에만 달려있는 건 아니더라고. 가족, 건강, 경제력이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진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맞아, 풍요로움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닌 것 같아. 사실 난 확실히 부유하다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풍족해지니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쇼펜하우어 형님 얘기에 빠져서 고통의 부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봤지.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정답은 아니더라고. 나도 동의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결국 생존에 필요한 도구야. 진화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의 뇌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게끔 설계된 것 같아.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더 행복하더라고. 정말 그래. 예전에는 성공하면 자연스레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 프랑스 사상가 라 루시프코의 말처럼 우리는 상상하는 만큼 행복해지지도 불행해지지도 않는다는 걸 깨달았지. 행복에 대해 더 고민하다 보니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더라. 남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과도한 타인 의식은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도 느꼈어. 결국 행복은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지. 맞아. 나는 지금 불편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 사회적으로 좋은 감정이라고 여겨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이나 분노, 게으름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소중한 내 감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감정들도 우리 삶의 일부고 그걸 피하는 건 반쪽짜리 인생인 것 같아. 정말 공감해. 우리의 삶은 평화와 만족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려고 할 필요도 없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에 가까운 것 같아. 그렇지. 결국 행복도 불편함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의미를 찾는 것 같아.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 이것도 내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그럴 때 오히려 더 편안해지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예전엔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빨리 벗어나려고만 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들조차 중요한 내 삶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 힘든 감정도 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긍정적인 감정만 좇으려고 하지 않아. 화가 나거나 초조할 때도 그 감정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런 순간들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 완벽한 평화나 만족을 기대하기보다는 삶의 다양한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맞아. 그게 진짜 삶인 것 같아. 평화와 만족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기대가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작은 순간들에 집중하려고 해. 큰 성취나 대단한 목표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는 거지. 운동하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됐어.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결국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완벽한 행복을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의 불편함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아. 그러네, 결국 우리 둘 다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은퇴 후에 뭔가를 잃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얻고 있는 것 같아. 특히 내 마음의 평온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됐지. 그러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인 것 같아. 불편함도 인정하고 성취나 돈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매일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찾는 행복이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행복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거니까. 맞아. 오늘 대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 은퇴 후에도 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중이네. 그러니까 결국 은퇴라는 게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더라고. 처음엔 자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미를 찾게 됐어. 돈, 명예, 성취가 행복의 전부는 아니란 걸 알게 된 게 지금 나한테는 큰 자산인 것 같아. 맞아. 은퇴 후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것도 그거야. 자유가 좋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지 않으면 금방 허무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내 몸과 마음을 잘 챙기면서 작은 성취와 만족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은 운동이 내 일상이자 목표가 됐고 그 덕분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운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요즘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해. 예전에는 성취에 집착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는데 이제는 작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나만의 속도로 살고 있다는 게 참 마음에 들어. 정말 그렇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아도 돼. 은퇴 후에는 오히려 내 삶의 리듬을 찾는 게 더 중요해졌어.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맞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랐어. 예전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만의 길을 가는 게 더 값진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불편함도 더 이상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여야 할 감정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게 불편함이 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 모든 게 완벽할 수 없고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될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불편함 속에서 의미를 찾자고 생각해. 공감해. 요즘은 오히려 너무 편안한 날들보다 약간의 도전과 불편함이 있는 날들이 더 보람차게 느껴지더라고. 그런 날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의 질감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 결국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건 균형이 아닐까? 평화와 도전, 만족과 불편함,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 말이야. 그런 균형을 찾고 나면
은퇴 후에도 더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이제는 완벽한 행복을 기대하지 않아. 대신에 내가 매일 조금씩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겪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 그렇지. 우리 둘 다 은퇴 후에 진짜 중요한 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불완전한 것도 받아들이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형태인 것 같아. 그래, 결국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 삶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은퇴하고 나서 더 깨달았지. 예전에는 성취나 목표를 쫓아가느라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스스로에게 좀 더 솔직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아. 나도 그랬어. 처음 은퇴했을 땐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고 한동안 그 허전함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 몰랐지. 근데 점점 그 공허함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 맞아. 그 공허함을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불편함도 그렇고. 우리가 평생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가만히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잖아.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 진짜 나를 돌아볼 기회가 되는 거지. 맞아. 불편함을 회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그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예전에는 나쁜 감정이라고 피하고 숨겼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느낀 게 완벽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아도 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 예전엔 뭔가 더 이뤄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작은 순간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걸 알았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하루하루 내 몸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은 삶은 작고 소소한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여정인 것 같아. 은퇴 후에 느끼는 공허함도 그 여정의 일부일 뿐,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겠지. 그렇지. 이제는 더 이상 커다란 목표나 성취를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야. 그런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불편함들도 오히려 내 삶의 일부로 소중하게 여겨지고